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배경은, 실제적인 내용적 배경은 선거용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 선거를 하고 있죠. 선거 결과는 아베 자민당이 압승할 겁니다. 문제는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라기보다도 자위대를 부활시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헌을 하는데 전체 의원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메꾸려고 이런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보다 또 하나 중대하고 기본적인 이유가 한국의 경제적인 약진이 두렵거나 불쾌하거나 위협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붕괴시키려는 음모가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수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품목들은 하나같이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5대 산업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요 산업,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통신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그냥 똑같은 주요 사업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다르게 말하면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폭발력을 갖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무기로 쓰게 되면 핵폭탄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위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핵심 산업입니다. 이 반도체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것도 확실하지만 이 반도체를 통해서 국가의 위상과 전략적인 파워를 반도체가 우리 국가에 가져다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모리 분야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시장도 얼마 안 되고 또 한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약 세계 시장에 삼성과 SK가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는 그 메모리 반도체고요. 전체 2018년 반도체 시장 규모는 1658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0% 정도가 한국이 갖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3,100억 달러 정도. 어떻게 보면 메모리보다 2배 정도 크죠. 이걸 지금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가 37% 정도를 갖고 있고,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대만 회사가 23%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보면 약 3분의 1 정도의 시장에서 우리가 70%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되지 않거나 우리가 이것을 극단적인 경우에 무기로 삼게 되면 전 세계 전자기기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핵폭탄이 갖고 있는 위력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일본이 반도체를 겨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번에 3개 품목을.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자체를 괴멸시키겠다고 하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괘씸하고 우리로 볼 때는 거의 전쟁 선포와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한적인 의견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배후에는 일본이 위협을 느끼고
일본이 두려워하고 질투하는 것만큼 미국의 회사들이 같이 두려워하고 위협을 느끼고 우리 한국에 대한 우리 한국의 반도체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배면에 있다는 거예요. 삼성이 지난 4월 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 3천억 정도의 시장에 해당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흔히 이걸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세계 1위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1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삼성은 그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고 그만한 실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꽁꽁 싸매고 기술자들을 단속하고 하는 와중에서 구걸하다시피 도덕질하다시피 일부 기술을 훔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고 반도체를 개발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한국은 개발도상국에도 끼워주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이병철이라고 하는 한국의 걸출한 위영웅이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핵이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삼성이 가지고 있던 전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도체에 몰두하고 거기에 아주 모든 것을 걸었고 삼성에 있었던 모든 인력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2030년, 앞으로 10년 남짓 남았는데요. 그 당시에 반도체 그야말로 폐허에서 반도체 불모지에서 여기까지 온 실력과 국민적 저력이라면 10년 안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역량과 지금까지의 저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적용하고 이 반도체의 집적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설계 능력을 향상시키면 별것도 아닙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만약 우리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까지도 세계 1위를 하고 세계 시장을 점령하게 되면 전 세계는 AI가 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은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용인이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퀄컴 망하면 미국도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중국은 반도체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위력 때문에 흔히 말하는 반도체 굴기라는 것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이 갖고 있는 초역량을 반도체에 집결하다시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지난 10여 년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따라올 수 없다고 해서 지금은 손을 들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오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가속도가 붙어있는 한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시작할 때 3년, 4년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슨 6개월, 7개월 얘기까지 나왔다가 3개월 얘기까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근데 그 이후 1, 2년 후에는 다시 6개월, 7개월, 1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왔다고요. 자, 중국은 반도체 굴기로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도전해 왔지만 지금 일본과 미국은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죽이기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불화수소, 요새 말이 많죠. 불화수소는 쉽게 해서 아주 무서운 독극물입니다. 쇠가 이게 닿으면, 반도체가 닿으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불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그 불화수소에 저항력이 있는 물질을 발라놓고 불화수소를 거기다 이렇게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불화수소가 막고 있는 부분은 이게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은 깎여 나가요. 그런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거의 전량 수입해요. 전량이 아니고 에칭가스가 정확한 지금 그 데이터를 보면 일본에서 43.9%, 중국에서 46%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46%이 불화수소를 갖고 온 것은 맞지만 지금 고순도 이게 9.999하고 나가는 거 있죠. 99.999하고 나가는 이게 고순도는 거의 일본에서 90%를 가지고 오다시피 했습니다. 자, 이걸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면 자기네들 기업도 못 팔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자기네 기업 하나, 둘, 뭐 죽이고 한국의 반도체를 잡으면 그건 전략적으로 충분한 성공을 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아군의 피해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우리 병력 1000명이 죽어도 상대 2000명을 죽일 수 있다면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일본은 그런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한 지 지금 3주 정도 됐는데요. 지금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나머지 3개도 거의 국산화가 가능하거나 혹은 다른 중국이나 다른 소련이나 다른 대체품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국산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공장은요, 그냥 이거 오늘 바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에 지금 불화수소를 자기네 라인에다가 이렇게 투입하면 얼마 전에 도시바 반도체 전기 나가가지고 무슨 10몇 분인가 전기 안 들어가요. 거의 지금 도시바 망하게 생겼잖아요. 만약에 이게 불화수소 잘못 넣었다가 이게 막 물량 쏟아져 나오면 공장 자체를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하기 싫으니까 계속 일본에서 그냥 안전한 거 갖고 와서 되던 대로 그냥 해왔던 거예요. 지금 어쩔 수가 없이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산 불화수소를 가지고. 나는 이걸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대한민국 국민과 삼성의 직원들, 우수한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냅니다. 3주 만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일본은 지금 큰일 났다 이거. 딱 줬던 기회가 된 거죠. 문제는 규제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 종목을 이런 식으로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만약에 그걸 일본이 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실수를 했어요. 처음부터. 아베의 특징은 경박스럽고 조급하고 판단이 형편이 없어요. 자, 일본의 결정적인 실수란 건 뭐냐면 3대 핵심 규제로 직접 들어왔다는 겁니다. 일본이 볼 때는 이게 말하자면 급소였어요. 제일 급소만 골라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했는데 치명적인 공격에서 지금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됐어요? 3주 만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추가 규제 종목들은 이보다 훨씬 덜 크리티컬하단 말이에요. 공격해봐야 별것도 아니고 국산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아니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거나 공작기계하고 탄소섬유 같은 것들을 다음에 이제 공격해 올 거라 그러는데 공작기계는요 일본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독일도 일본 못지않게 잘합니다. 만약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버리면 우리는 친독일적으로 전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여러분이 알는지 모르겠지만은 굴지의 공작기계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두산, 화천, 서함, 우림, 한신 등등. 우리는 친독일적으로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격에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3대 핵심 공격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공작기계 같은 거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탄소 섬유 같은 것도요,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코오롱 같은 기업들이 탄소 섬유에 관한 일본 못지않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탄소 섬유를 만약에 공격하면 코오롱은 그야말로 대박이 날 겁니다.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추가 규제를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제재 이유가 첫 번째 우선 얘기했던 게 강제징용이었어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줘라, 배상해줘라, 이렇게 3명인가 4명인가는 잘 모르겠어. 이 끈질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사람, 이 나이 많은 사람은 지금 90몇 세가 돼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원래는 일본 법원에다가 했어요. 1995년부터 했는데 2005년인가 7년에 일본 법원에서 야, 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거절했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한국 법원에다 갖고 와서 계속 싸워왔어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이거 계속 법원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국회 그냥 우리 법원 그냥 대부분 놔둬버리니까 대부분이 이 4명에 대한 승소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 4명이 강제징용에 갔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이 강제징용이요, 4사람한테 배상해 주는 건 돈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지금 배상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 사람들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단푼 몇 억이라도 이 사람들이 받는 걸 보게 되면 숨어 있는 대한민국이나 지금 아시아 쪽에 있거나 뭐 이 사람들 전부 다 같은 고발을 해버리면요, 일본에서는 약 700조 내지 800조 정도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제징용 때문에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제징용계에는 자기네들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G20 그 나라 대통령들 와가지고 전부 다 뭐 얘기할 때 자유무역이 어떻고 무슨 정경 분리가 어떻고 한창 아베가 떠들어 놓고 꼭 2, 3일도 안 돼가지고 지금 정치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에다가 지금 제재를 걸었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발표를 하다 말다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아베 이 기질적인 특징이에요. 뭐라고 바꿨냐면 한국을 왜 지금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를 했나 하면 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 얘기한 불화수소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북한 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재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죠. 이 말을 바꾼 게 자충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후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제재를 해야 되는 품목들은 다른 북한이나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 품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규제를 했다라고 했던 패턴은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품목들은 규제를 할 수가 없다니까. 스스로 자충수에 빠져서. 우리의 대응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자체 생산하고 지금처럼 열심히 대체제 찾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민족입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두 번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먼저는 저 사람들의 진짜 이유, 강제징용에 대한 저 사람들의 공격,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일본 보고 자꾸 배상하라, 사과하라 하면 안 돼요. 그건 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꾸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일본 사람들 보고 배상하라, 사과하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요, 일본은 우리한테 이미 배상도 했고 사과도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한일 기본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5년도에 박정희 정권과 일본 정부 간에 맺어진 조약인데요. 그때 우리가 8억 달러 정도를 받았습니다. 8억 달러는요, 달러화 인플레이션 계산하면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약 60조에서 10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일본에서 받았어요. 이걸 받으면서 그때 한일 기본조약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국가든 개인이든 더 이상 일본에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완벽하게 끝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배상했죠, 일본. 일본 입장에서는 당시 지금 현재 60조에서 100조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한국에 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자꾸 배상하라 그러면, 그리고 더 이상 배상하지 않겠다, 배상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명문화에 써놨는데 지금 우리가 자꾸 배상하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사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사과를 1993년 고노다마라고 해서 위안부 관련해 사과를 했어요. 위안부 강제동원 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고노다마로 했어요. 1995년에 무라야마 다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고 식민지 지배에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일본은 아시아와 주변 국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했으니까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2005년에 고이즈미는 이 고노다마와 무라야마 다마를 우리는 성실하게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2010년에 간 다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합병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식민지 폭력을 인정했던 사죄했었습니다. 자, 지금 와서 우리가 자꾸 일본에게 배상하라, 사과하라 자꾸 이러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했는데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경우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역공의 빌미를 준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낀다.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되고 얼마나 배상을 해달라는 얘기냐라고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왜 우리는 자꾸 배상하라 그러고 사과하라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저만 해도 일본 보고 아직도 사과하라 그러고 싶어요? 왜요? 일본은요, 사과와 배상은 했지만 마음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난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형들, 동네 형들, 월남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고 그 돈을 어머니한테 주고 월남에 갔던 형들이 동네 돌아오면 동네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얻을 수도 있었어요. 사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제가 한 12살 때 됐어요. 우리 동네 형이 월남 갔다가 한국에 귀국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 뭘 사왔나 하면 3단 매트리스를 사왔어요. 그걸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난 우리 형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믿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군이 월남 사람들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우리가 뭔가 자세히는 몰라도 월남에 잘못한 일이 있나 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일본 국민은 그보다 10배, 100배 일을 한국에 하고도 일본 국민 대다수가 지금도 일본은 한국에 아주 좋은 일을 해줬고 한국에 학교를 지어줬고 철도를 깔아줬고 한국은 우리의 혜택을 받은 바가 커서 한국이 지금 저만큼이라도 사는 것은 우리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와 배상도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선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본질이었고 바울 전체 사역을 바울 자신이 규정하고 정의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느냐 하면 다메섹과 예루살렘 사람과 유다 온 땅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했던 것이 그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사역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적인 일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에게 있어서도 잘잘못에 있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도리고 국가의 근본된 도리인데 일본은 이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각종 끔찍한 폭력과 살인까지 한 사람이 남의 눈이 무서워 사죄와 배상까지는 했지만 기회만 있으면 그 잘못을 자랑하고 다시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의 정확하게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사과하라, 배상하라가 아니라 너네들은 회개하고 너네 민족이 우리 민족이 했던 잘못을 가슴으로부터 전 민족이 일본인 전체가 늘 회개하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반성하는 심정으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자꾸 저들이 형식적으로 했던 사과와 배상을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발을 거는 행위입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침략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선전하는 일입니다. 일본은 악한 시도를 가지고 있고 악한 일을 했고 지금도 그것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전 세계에 분명하게 선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써 힘써 노력해야 할 본질적인 핵심적 사항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참배하면 우리 국민은 지금도 무슨 불매운동 하는데 40%밖에 안 되더만 60%는 뭐래? 신사참배하면
100%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일제 완벽하게 딱 그날로 끝날 때까지, 사과할 때까지. 신사참배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살인, 강간 했던 그 사람들이 잘했다, 위대한 선조다라고 가서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지금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대응은 뭐냐 하면 우리 국가를 향하여 회개를 소리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세 군데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유대 지경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산과 대전과 서울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선전하는 일은 이방인에게까지도 해야 하겠지만 이방인 된 일본인들에게까지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존속하는 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이 나라 안에는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모든 부끄러움과 무지와 악한 것들을 우리 국민과 나라에서부터 제해야 된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민족이 그리고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 모든 외세의 침략과 만행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가장 위대한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요, 어차피 안 변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본을 보고 얘네들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본질 늘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데 일본은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일본은 근본적으로 저 사람은 야만적 사무라이라고 하는 지배 권력하에서 형성된 정신구조를 갖고 있어요. 저 나라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는 늘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늘 강합니다. 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원히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의 정신구조는 강한 자가 곧 법이고 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로서 약소국이었던 한국에 했던 그 어떤 행위도 곧 정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갑과 을의 문화라고 그러더만 일본인들은 철저하게 갑을 문화에 사로잡혀 있다고. 갑이 어떤 행동을 해도 을은 절대로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일본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사무라이 문화입니다. 여기에 뼛속까지 젖어 있는 일본은 자기네들이 강대국일 때 대일본 제국이 한국 약소국에 했던 것쯤은 뭘 해도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사과 안 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절대 안 합니다. 본질적인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난 그것이 우리 민족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저속한 민족은 영원히 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일본을 강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일본을 회개함으로써 강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 민족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우리 민족이 위대해지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도 충분히 위대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반도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고 2030년 삼성이 선언한 바와 같이 전 세계 반도체를 결국 우리가 다 가지고 올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고 또 거기까지 갈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정치권과 법조권과 사회와 기업 안에
회개해야 될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고 지금보다 더 위대한 나라와 민족, 국민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전 세계를 향한 우리의 가장 위대한 대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민족을 향하여 가장 위대한 일들을 끊임없이 계승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